병원 복도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액체처럼 짙게 응축되어 있었다. 숨을 한 번 들이쉴 때마다 콧속이 칼날로 긁히는 듯했고 머리 위에서는 창백한 총관등이 윙윙거렸다. 단단한 벽은 푸른 빛을 띠었고 그림자마저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그림자마저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그림자마저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금인주는 한 발로 서 있었다. 손은 힘줄이 붉어질 만큼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른쪽 발목은 불덩이를 품은 듯 부어올라 마치 발목은 불덩이를 품은 듯 부어올라 마치 발목은 30살 석 달이가 지났을 뿐인데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요양원 신세가 된 것만 같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한 번의 낙산이 온면의 복선을 깔아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지훈이 그의 팔을 부축하며 투덜거렸다. 형, 평소에 요가라도 좀 하지 그랬어? 이제 뼈가 한 번 삐끗하니까 나만 고생이잖아. 닥쳐. 김민주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두 글자를 쥐어짰다. 맹수가 경고하던 낮은 목소리였다. 통증은 정말 심했지만 마음속의 답답함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엉망이 된 발을 내려다보며 문득 이 상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마치 삶이 조용히 틈을 벌리고 그가 그 안으로 고꾸라지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형,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형수님 집에 안 계시니까 다쳐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산부인과 호젤료시 앞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인 곳에 그가 절대 착각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박서연, 그의 아내였다. 강원도 산골 외딴 마을에서 1년간 봉사활동 중이어야 할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병원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심장이 세차게 움찔했다. 젊은 남자가 진료실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 남자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올렸다. 박서연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살짝 돌려 상대방에게 기대었다. 그 순간 김민주는 발목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대신 척추를 타고 뇌리로 곧장 치솟는 차가운 전류가 흘렀다. 민준 형, 저건. 이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누군가 목을 조른 듯했다.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쇠갈고리처럼 그 얼굴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최하늘, 그가 4년간 꾸준히 후원해왔던 산골에서 벗어나 사회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편지를 보내던 그 가난한 학생. 사진 속 소녀는 늘 빛바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맑고 단정했다. 김 선생님,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희망의 별은 최신 유행의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한정판 운동화를 신고 그의 아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누나, 최하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방금 어떤 임산부가 누나가 예전에 말했던 그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더라. 박서연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무언가 말을 했다. 그 표정은 마치 열애 중인 소녀처럼 애교 섞인 교태를 띠고 있었다. 김민준의 관자놀이가 옥신거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석 달 전 공항에서 박서연을 배웅할 때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을 흘리려 하지 않았다. 여보, 딱 1년이야. 이게 내가 의사가 된 초심이야. 정말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그녀는 그를 힘껏 끌어안았고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 아기 갖자. 일주일 전 깊은 밤 핸드폰이 울렸다. 최하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 선생님, 학교에서 긴급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등록비 1호역만 원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이번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송금했다. 힘내라. 미래가 기대된다. 라고 답장까지 보냈다. 사흘 전 그는 교육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최하늘이 자신을 차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그저 통식 문제이거나 아이가 너무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가 우스운 일이었다. 발목의 통증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 대신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했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며 시야의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지우는 심상치 않은 기색을 알아채고 그를 힘껏 부축했다. 민준 형, 얼굴색이 안 좋아. 발부터 보러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고 텅 빈 복도를 가로질러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시간은 갑자기 멈춘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감싸며 몸을 반쯤 뒤로 움츠렸다. 그 동작은 김민준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보호 본능. 그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어미 동물이 새끼를 보호하는 자세를 보았다. 인간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는 남편이지 적이 아니었다. 왜 그녀의 눈빛에는 그토록 공포가 가득했을까? 누나 왜 그래? 최하늘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왔고 그리고 그 또한 그를 보았다. 그 온순하고 영리했던 표정은 마치 가면처럼 떨어져 나갔고 놀라움과 당황함이 뒤섞였다. 이내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그는 일어서면서도 박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였다. 아까와 같은 여유는 없었다. 김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곧 무너질 조각상 같았다. 국도의 빛은 여전히 창백했고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병원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한 발로 서서 몸을 미미하게 흔들었다. 오른손은 이지훈의 어깨를 죽으림을 다해 붙잡고 있었다. 발목은 불에 달궈진 쇠못이 꿰뚫는 것 같았고 한 번 뛸 때마다 다리 전체가 저려왔다. 그러나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젖은 습관으로 그의 입과 코를 막은 것만 같았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박서연을 응시했다. 문득 자신이 운명에 의해 무대에 올려진 광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대 아래에는 박수갈채 대신 침묵의 심판만이 있었다.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맑았고 심지어 섬뜩할 정도로 냉정했다. 첫째, 그는 쓰러져서는 안 되었다. 식은땀이 흐를 만큼 아파도 반드시 똑바로 서 있어야 했다. 둘째, 그는 입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돌아왔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게 마치 저녁 메뉴를 묻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강원도 산골 바람이 그렇게 거셌는데 어쩌다 산부인과까지 날아왔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 자신조차 깜짝 놀랐다. 박서연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았다. 그녀는 최하늘의 손을 맹렬히 뿌리치고 일어섰다. 동작이 다소 서툴러 무릎이 벽 쪽 의자에 스치기도 했다. 김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아랫배에 머물렀다. 미세니트 원피스가 약간 둥근 곡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고 우연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여보가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리며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발은 왜 그래? 계단에서 굴렀어. 그는 간결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최하늘에게로 돌렸다. 목소리는 물처럼 담담했다. 이분은 누구지? 이분은 제 동료의 사촌 동생이에요. 박서연이 황급히 대답했다. 너무 빨라 무엇인가를 놓치려는 듯했다. 제 동료가 오늘 검진하러 와서 제가 같이 와줬어요. 최하늘 씨는 그 동료 오빠의 친구라서 같이 병문안 온 거고요. 최하늘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하늘입니다. 서연 누나가 선생님 얘기 많이 했어요. 김민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4년간 후원했던 산골아이. 그의 발에 신겨진 한정판 운동화,
시가 최소 구역만 원은 될 텐데 신발끈조차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은색 팔찌. 박서연의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누가 봐도 커플로 구매한 것이 분명했다. 내 얘기? 김민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준 얘기? 아니면 작년에 내가 바꿔준 그 컴퓨터 얘기? 최하늘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박서연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일이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생각하는데.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시선이 그녀의 왼손 약지에 멈췄다. 결혼 반지가 사라지고 그 대신 작고 섬세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아래에서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다. 그가 선물한 반지가 아니었다. 반지는 어디 갔어? 그가 물었다. 그녀는 맹렬히 손을 뒤로 빼며 손가락을 감쌌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민준을 힘껏 잡아 끌었다. 민준 형, 발부터 치료해. 다 부어올랐잖아. 맞아. 발부터 봐야지. 박서연은 마치 살기를 찾은 듯 했다. 내가 같이 정형외과에 가줄게. 됐어.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빼냈다. 절제된 움직임이었지만 단호했다. 당신 동료 사촌 동생이랑 같이 있어줘. 괜히 방해하지 말고. 그는 동료 사촌 동생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다. 박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최하늘은 그녀의 뒤에 서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눈빛을 흔들었다. 입을 벌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민주는 이지훈에게 기대어 몸을 돌려 정형외과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이 칼로 베이는 듯했지만 그는 똑바로 걸었다. 민준 형, 이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 자식이 정말 형이 후원했던 그 최하늘이야. 그럼 형수님이랑은? 나도 몰라. 하지만 그들은 산부인과에 있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나는 똑똑히 봤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겨울날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박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한 손으로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누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하늘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익숙했고 익숙해서 눈이 부실 정도였다. 가자. 그는 시선을 거두고 이지훈에게 말했다. 정형외과 진료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의사가 그의 부어오른 발목을 만져보았다. 인대 손상입니다. 고정해야 하고 당분간은 최대한 걷지 마세요. 목발을 사용하시고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의사의 붕대 감는 손에 머물렀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점점 더 단단하게 조여졌다. 방금 그 자식, 이지훈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정말 형수님 남편이라고 결혼식 청첩장에 적혀있던 그 아이야? 확실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김민주는 붕대 감는 과정을 뚫어져라보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먼저 진실을 밝혀야지.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손은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이지훈은 그의 다른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박혀 키가 맺힌 초승달 모양의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병원에서 나왔을 때 날씨는 잔뜩 흐려 있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김민주는 목발을 짚고 한 발로 이지훈의 차에 올라탔다. 힘든 동작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은 거부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서연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그는 그 글자를 3초간 응시한 뒤 모음 버튼을 누르고 받지 않았다. 잠시 후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정말 동료 검진에 따라간 것뿐이에요.
최하늘 씨는 그냥 우연히 만난 거고요. 단지는 어제 손 씻을 때 빼놓고 깜빡한 거예요. 정말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김민주는 이 메시지를 보며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지만 이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 형, 괜찮아? 괜찮아. 그는 핸드폰을 집어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냥 갑자기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도시로 들어섰다.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고 앞 유리창에 부딪히며 앞길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김민주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다. 마치 낡은 영사기가 필름을 천천히 돌리듯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렸다. 느리고 무거운 리듬은 마치 그의 내면의 폭풍에 박자를 맞추는 듯 했다. 여보, 딱 1년이야. 금방 돌아올게. 박서연이 떠나기 전 그를 안고 속삭이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그 어조는 너무나 다정해서 당시 그는 그 안에 숨겨진 회피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보내온 사진들은 늘 천편일률적이었다. 황량한 산골 풍경, 황사가 하늘을 뒤덮고 허름한 보관소 입구에는 붉은 깃발이 걸려 있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면 배경은 내 지도가 붙어있는 벽이었고 구석에는 붉은 펜으로 몇 개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신호가 안 좋아서 세 마디도 채 못하고 끊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기억했다. 어느 날 밤늦게 그녀의 SNS를 보다가 그녀가 산골 의료 봉사활동 중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미치는 신의 병원 근처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늘 바쁘고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흥분 같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여보, 내가 돌아오면 우리 아기 갖자. 그때 그의 마음은 뜨거워져서 좋아. 우리 꼭 그러자. 라고 대답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마치 누군가 칼로 가슴을 찔러 넣은 듯 소리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핸드폰 진동이 그의 생각을 끊었다. 화면에 최하늘의 메시지가 떴다. 김 선생님, 오늘 정말 오해였습니다. 서연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민주는 그 문장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마치 그것들을 뼛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화면을 캡처하여 사진첩 가장 깊은 곳에 저장했다. 손가락이 움직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번호에 멈췄다. 최하늘이 다니는 학교의 담당 교사 이 선생님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는 자신답지 않게 침착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하늘 학생의 후원자인 김민준입니다. 최근 최하늘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상황, 특히 소비 습관에 이상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차창 닭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흩어져 있었고 니온 사인이 비 내린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밤은 짙었고 마치 진실을 감출 수 없는 얇은 장막 같았다. 김민주는 말을 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며 절제했고 숨소리마저 완벽하게 조절했다. 다만 목발을 쥔 오른손 손가락에 하얗게 질리고 힘줄이 붉어져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드러낼 뿐이었다. 이지훈은 백미러로 그를 흘끗 보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결국 작게 한숨만 쉬었다. 차가 김민준의 집 건물 아래 안정적으로 멈춰섰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차 지붕에 쏟아졌다. 같이 올라가 줄까?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김민주는 목발을 짚고 차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불어들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지훈은 차창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다. 민준 형,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형제는 언제든 함께야.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발로 깡총깡총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이 살 속으로 못이 박히는 듯 아팠지만
이 정도 통증은 가슴 속에 무너져 내린 텅 빈 구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30살,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막지 않았다. 그는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안정된 직업,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조용히 한 학생을 후원하는 것까지.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저 정교하게 짜인 가짜였다. 팅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는 목발을 짚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장 위의 사진 액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5년 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햇살이 좋았고 박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사진 속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연인 같았다. 김민주는 사진 액자를 들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몸을 돌려 5년간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그동안 무시했던 균열들을 찾기 시작했다. 거실 책장 위에는 도자기 화병이 놓여 있었다. 산골마을 봉사활동 중 주민이 선물이라고 적힐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온라인 쇼핑몰 앱에서 사진 검색을 했다. 결과는 순식간에 나타났다. 똑같은 상품이 12,000원에 팔리고 있었고 월 판매량은 200개 이상이었다. 서재 서랍 속에는 가족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서연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펼쳐보니 깔끔한 글씨로 약이 부족한 이야기, 주민들의 감사 인사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기록을 뒤져보았다. 석 달 전 그녀는 뒤쳐보았다. 석 달 전 그녀는 진의 자석이었고 유리창에는 백화점 이름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그녀의 아세나세는 침실 침대의 옆 협탁에는 육포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강원도 산골 특산품이라고 했다. 그는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조일자는 2달 전이었고 원산지에는 본사식품산업단지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민주는 침대에 앉아 육포 봉지를 쥐고 있다가 갑자기 낮게 웃기 시작했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지만 찢어지는 듯한 쓰라림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카톡에 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여보, 오늘 제가 최하늘 씨와 함께 있는 걸 보고 기분 안 좋으셨겠죠. 하지만 정말 여보에게 죄될 일은 하지 않았어요. 최하늘 씨는 그저 아이일 뿐이고 저는 늘 동생처럼 대했어요. 산골은 정말 힘들고 외로웠는데 그 친구가 가끔 옆에서 말동무를 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기 일은 동료가 미안해서 저에게 대신 예약해달라고 부탁한 거고 저는 그저 동정심에서 그랬을 뿐이에요. 김민주는 메시지를 다 읽고 손가락을 화면 위에 맴돌게 했지만 결국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옆에 두고 목발을 짚고 발코니로 나갔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초가을의 서늘함을 안고 왔다. 그는 담배 한 갑을 꺼내 바늘 한 갑을 꺼내 한 개비를 물고 불을 붙였다. 그는 담배를 울고 불을 붙였다. 3년간 끓여 오늘 붙였다. 3년간 끓여 웨딩드레스를. 김민준 결국 절반을 비추었다가 김민준 평생 당신에게 잘하셨다. 그는 그때 그 말을 믿었다. 철석같이 믿었다. 담배가 다 타들어가자 불꽃이 손가락을 뜨겁게 달궜다. 그는 손을 놓았고 담배꽁초는 밤하늘로 떨어지며 희미한 빛을 그렸다가 이내 꺼졌다. 마치 어떤 감정들이 다 타버린 후 한 줌의 재만 남는 것처럼 그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와 컴퓨터를 켰다.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여 부부 공동 카드의 소비 내역을 열었다. 내역은 아래로 스크롤되었고 시간, 장소, 금액이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어떤 지출은 그녀가 산골의료 봉사활동을 하던 날짜에 발생했지만 소비 장소는 그녀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남쪽 지방의 소도시였다. 밤새도록 커서가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김민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비췄다. 방은 숨소리에 떨림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석 달간의 소비 내역은 모딘 칼처럼 그의 마음속 마지막 신뢰를 한 치씩 갈라냈다.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 모든 지출이 결혼 생활의 균열 속으로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 명품 매장에서 1일 정량만 원을 쓴 것은 마치 그의 기억에 날카로운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다. 2주 전 그녀는 산골에서 신호를 찾느라 전화가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혹시 감기에 걸릴까 걱정하며 따뜻하게 입으라고 당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차가운 데이터는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가 도시에서 가장 비싼 시계 매장에서 카드를 긁을 때 그는 눈밭에 쪼그리고 앉아 한 노인의 동상 걸린을 긁을 때 김민주는 컴퓨터를 닫고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텅 비어 아무런 메아리도 없었다. 발목의 통증은 계속해서 밀려왔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환상이 아니라 거짓말보다 차갑고 배신보다 무거운 생생한 현실임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열쇠 돌리는 소리가 마침내 들렸다. 금속 마찰음이 정적을 갈랐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림자 속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여보, 왜 불을 안 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몸에서 낯선 향기가 풍겼다. 은은했지만 그들의 일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향기였다. 김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응시했다. 부어오른 눈과 굳어버린 미소,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는 아랫배, 그리고 목 옆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분홍빛 흔적. 키스 마크였다.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맹렬히 손을 들어 목 옆을 감쌌다.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건 알레르기예요. 어젯밤에 해산물을 먹어서. 그녀가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우리 결혼 5년 동안 당신은 해산물을 먹지 않았어. 속이 아프다고 했잖아. 그가 말했다. 그녀는 굳어버렸다. 손가락으로 앞치마를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김민주는 목발을 짚고 한 발로 거실 테이블로 갔다. 서랍을 열자 서류 한 장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였다. 종이 가장자리는 깔끔했고 마치 미리 준비된 이별과 같았다. 읽어봐.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제목을 보았다. 이혼 합의서. 동공이 수축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 돼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요. 김민주는 그녀가 말을 이어가도록 두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 잠금을 풀고 사진 한 장을 여러 화면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하주차장 CC, 입이 개쳐 화면이었다. 시간은 어젯밤 10시 23분. 최하늘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둘러져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정한 자세였고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다. 차가운 화면, 불빛 아래 박서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사라졌다. 뭘 변명하겠다는 거지? 김민주는 그녀를 뚫어지라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먼저 말해봐. 뱃속의 아기와 당신의 봉사활동 기간이 맞아떨어지는지?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깨진 유리처럼 흩어졌다. 김민주는 핸드폰을 거두고 몸을 돌려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뭔가에 다다르자 그는 잠시 멈칫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밤은 게스트룸에서 자. 내일 변호사가 올 거야. 문이 덜컥 닫히며 두 세계를 갈라놓았다. 거실에는 그만이 어둠 속에 서서 그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침실에서 김민주는 문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발목이 뼈속을 못으로 휘젓는 듯 아팠지만 그는 소리내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두 눈을 힘껏 눌렀다. 손바닥은 축축했다. 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만 김민주는 정확히 눈을 떴다. 그는 목발을 짚고 한 말로 침실을 나섰다. 주방에서는 계란 프라이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다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우유, 구운 토스트, 썰어 놓은 사과 조각, 그리고 반숙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다. 노란 노른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가장자리는 바삭하게 구워져 그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여보, 일어났어요? 그녀가 몸을 돌렸다.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다. 아직 발 아프죠? 중냄비에 있어요. 먼저 앉아요. 김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선적이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집안에 10번도 채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맛있다고 칭찬했던 음식이 바로 이 계란 프라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굳이 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정교하게 연습된 화해극을 연기하는 것처럼. 이럴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오늘 날씨를 말하듯 고요했다.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뒤집개를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앞치마를 꽉 쥐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응? 어제 일은 최하늘 씨는, 최하늘은, 김민주는 그녀의 말을 끊고 목발을 짚고 식탁으로 가앉았지만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자신을 가난한 학생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한정판 운동화를 신고 최신 시계를 차고 내 아내를 안고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다니. 꽤나 고급스러운 연극이네. 그건 장학금이란 과외로 번 거예요. 그녀가 황급히 변명했다. 성적이 좋아서 대부분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어떤 과외가 시급 그렇게 비싸게 주나? 나한테도 소개해줘봐. 그녀의 입술이 미미하게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민주는 핸드폰 화면의 차가운 불빛이 아무 표정 없는 자신의 얼굴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그녀에게 돌렸다. 목소리는 얼음 동굴에서 길어올린 것처럼 차가웠다. 당신 부부 공동 카드. 지난 석 달 동안 1일 경력만 원을 썼더군. 그중 사용료만 원은 8번에 걸쳐 똑같은 계좌로 송금됐어. 최하늘의 간편 결제 서비스 계좌로. 주방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마치 갑작스러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느린 동작이었지만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영상 통화할 때 뒤에 있던 그 지도표. 내가 찾아봤어. 시내에 있는 강원도 산골 테마 민박의 SNS 인증샷 명소더군. 하룻밤에 5만 원, 아침 식사 포함해 민속봉 스카프 사진 촬영도 해준대.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에 모처럼 박힌 시선을 고정했다. 거기서 체험 생활을 한 거야. 아니면 연극에 중독된 거야? 박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맹렬히 붉어졌다. 입술이 떨리며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축축하고 차가운 흔적을 남겼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저는 일부러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석 달 만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가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중도 포기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저는 그저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민주는 갑자기 웃었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차가웠다. 그래서 매일 나에게 산골 사진을 보내면서 수십 리 산길을 걸어 주민들을 진료한다고 말한 거였어? 사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거지? 한 장에 500원, 대량 다운로드해서. 아니에요. 그녀는 맹렬히 고개를 저었다. 동료가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오?
김민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당신의 그 친절한 동료는 당신 일기 전의 오타까지 당신 대학 논문의 오타와 똑같이 만들어졌나? 공기가 굳어버렸다. 냄비 속 기름은 여전히 지글거렸고 계란 프라이 가장자리는 이미 새까맣게 타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박서연은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 불을 껐다. 뒤집개가 손에서 떨어져 시끄러운 쨍 소리를 냈다. 그녀는 뒤집개를 줍지 않고 그저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발에 묻었다.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저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SNS에서 동생을 알게 된 것뿐이에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준 창업 자금은 한 푼 한 푼 그에게 송금했나? 지게를 사줬나? 집을 사줬나? 아니면 새 연인을 사줬나? 그녀는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동공이 수축했다. 여보가 어떻게 그게 창업 자금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김민주는 아무 표정 없이 말했다. 지난달에 아버지가 전화해서 당신 엄마가 렉서스를 사고 싶어 하는데 그 돈을 써도 되는지 물었어. 나는 돈은 이미 당신에게 줬다고 말했지. 그는 잠시 멈칫했다. 입꼬리가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서연이가 프로젝트 실패로 돈을 다 날렸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군. 나는 그때 돈은 없어져도 괜찮으니 사야만 무사하면 된다고 위로했었지. 이제 와서 보니 그는 그녀를 응시했다. 사람은 무사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더군. 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장은 얼룩덜룩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최하늘 씨가 그 프로젝트는 무조건 돈을 번다고 했어요. 돈 벌면 돌려주고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줄 거라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었지.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만에 4천만 원이 시계 하나로 변했으니 수익률이 300%에 달하는군. 나도 투자하고 싶어질 정도야. 그는 목발을 짚고 일어섰다. 한 발로 현관을 향해 깡총깡총 걸어갔다. 힘든 동작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현관장 위에는 차키가 주움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차키를 집어들었다. 어디 가요? 그녀가 황급히 일어나 맨발로 그를 쫓아와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마요. 우리 얘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기는 갖지 않아도 돼요. 당장 병원에 갈게요. 김민주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끝을 알 수 없이 깊었다. 한참 후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박서연.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목소리는 새판을 긁는 칼날 같았다. 아기를 낳든 말든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만 이 가정을 유지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그는 문을 열고 한 발짝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늘부터 부부 공동카드는 정지되고 공동계좌는 동결될 거야. 변호사가 오후에 연락할 거고. 그리고 최하늘 학생의 학교 장학금 심사는 내가 후원자로서 사실을 제출할 의무가 있어.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정적이 다시 집을 집어삼켰다. 몇 초 후 엘리베이터가 윙 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이어서 목발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 하고 들렸다. 한 번 내디딜 때마다 그의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회사 복도 끝. 김민주는 한 발로 사무실로 들어섰다. 목발과 바닥이 부딪히며 둔탁할 리듬을 만들어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어 복잡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지우는 이미 영웅이 아내를 구하려다 다쳤다는 이야기를 회사 전체에 퍼뜨린 뒤였다. 김수진 비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휠체어 신청할까요? 총무부에서 긴급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됐어. 김민주는 목발을 벽에 기대어 놓고 의자에 앉았다.
커피 한 잔 타다 줘. 설탕 2스푼 넣어서. 김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설탕 2스푼이요? 팀장님, 설탕 끊으신 지 3년 되셨잖아요. 김민주는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 가장 깊은 신뢰마저 짓밟혔는데 이깟 설탕 섭취량이 뭐가 중요하겠어. 김민주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이 다소 지친 그의 얼굴에 비쳤다. 창밖은 밤이 깊었고 도시의 불빛은 점차 희미해졌다. 멀리 높은 건물들만이 드문드문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키보드 위에서 잠시 손가락을 멈춘 뒤 밀려있던 급한 이메일 몇 통이 먼저 답장했다. 어조는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는 백업이라는 이름의 개인 암호화 파일을 낸 암호화 파일을 이름의 개인 암호화다. 마우스 더블 클릭 소리는 마치 작은 한숨처럼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 안의 내용은 그가 밤새도록 정리한 것이었다. 최하늘의 신분 정보, 학교 기록, 장학금 신청 서류, 은행 소비 내역, 그리고 숨막힐 정도로 상세한 타임라인, 박서연의 지난 석 달간의 모든 행적이었다. 이 자료를 위해 그는 믿을 만한 사설담정 친구를 찾아 밤새도록 모든 단서를 빈틈없는 그물망으로 엮어냈다. 마지막 메시지는 상대방이 보낸 한 문장이었다. 친구야, 애도해라. 보통 내기가 아니군. 김민주는 최하늘의 장학금 신청서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정연 소득 5억만 원,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자녀를 얻었고 어머니는 오랜 기간 병산이 누워있다. 외딴 산골의 낡은 흙집에 살고 있으며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샌다. 서류에 첨부된 사진 속 집은 허름하게 닭이 없었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다. 집안 가구는 극도로 조악했으며 최하늘은 빛바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소매에는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곱고 간인했으며 맑고 확고하다고 묘사되어 있었다. 처음 이 사진을 보았을 때 김민주는 마음이 흔들려 거의 망설임 없이 4년간 전에 쿠원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그때 자신이 어려운 학생의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다시 보니 그저 황당하고 우스울 뿐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카톡을 열고 최하늘의 담당 교사 이 선생님과의 채팅창을 찾았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여 글자를 입력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고른 것이었다. 이 선생님, 최하늘 학생의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그의 소비 수준이 일반 학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잘못된 뒤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또한 그가 3년 전 제출한 가족 증명서가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시간이 오래되어 가정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말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걱정하는 듯 했지만 사실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었다. 후원자로서의 책임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문제의 소지를 교묘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서 답장이 왔다. 김 선생님,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최하늘 학생의 최근 소비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곧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해야 하며 저희는 즉시 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김민주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웃음기는 없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방은 에어컨에 낮은 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 대신 뼛속까지 시린 냉정한 깨달음만 있었다. 마치 겨울 아침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투명하며 깨뜨릴 수 없는 결혼식 날의 장면이 갑자기 뇌리에 떠올랐다. 사회자가 단상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건강할 때든 병들 때든 이 사람을 평생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까? 그는 니라고 답했고 박서연도 니라고 답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맹세는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진실이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웃으며 이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덧붙였어야 했을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지훈이 얼음 주머니를 들고 고개를 내밀었다. 민준 형, 발 아직도 아파? 좀 찜질해. 김민준은 눈을 뜨고 고개를 저었다. 됐어. 내가 부탁한 건 찾았어? 이지훈이 들어와 얼음 주머니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찾았어. 그 자식이 사는 집, 한 달에 1일령만 원인데 한 번에 반년치 월세를 냈대. 집주인이 말하길 젊은 여자가 와서 돈을 냈는데 형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었다고 하더군. 김민주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미미하게 변했지만 모든 것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리고 이지훈이 뒷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그쪽 학과에 좀 알아봤는데 최하늘이 요즘 돈을 엄청 펑펑 쓴대. 최신 핸드폰으로 바꾸고 고사양 노트북도 사고 반 전체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까지 했대. 누가 돈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친척이 도와줬다고 하더군. 친척? 김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반복하며 문득 웃었다. 민준 형, 이지훈이 잠시 망설였다. 그 자식 서류 조작으로 고소할 거야? 만약 학교에서 장학금 취소하면 그 자식은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 그건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야. 김민준이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호했다. 내 책임은 단 하나뿐이야. 모든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도록 하는 것. 만약 그가 정말 가난하다면 조사를 견뎌낼 거고, 만약 그가 아니라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강민철 변호사가 정시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동작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김 선생님, 현재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박사한 씨는 혼인 관계 유지 중에 타인과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결과 혼외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해서 공동 재산의 일부를 덜 받거나 심지어 받지 못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부부 공동 카드 소비 내역, 거액 송금 내역, 강원도 산골 봉사활동 프로젝트의 허위 증명서. 강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점점 더 미간을 찌푸렸고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또한 김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녀가 최하늘에게 사적으로 송금한 4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했으므로 저는 이 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기를 요구합니다.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송금받은 사람이 자금의 성격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민주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최하늘 씨가 그 프로젝트는 무조건 돈을 번다고 했어요. 돈 벌면 돌려주고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녹음 속 박서연은 흐느껴 울며 두서없이 말을 잇지 못했다. 방은 짧은 침묵이 잠겼다. 창밖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 두꺼운 자료 위에 떨어졌다. 마치 감출 수 없는 먼지처럼. 강 변호사는 녹음을 다 듣고는 안경을 살짝 치켜 올렸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냉정하고 전문적이었다. 이것은 간접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법률 전문가다운 절제미가 있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설득력을 위해서는 서면, 자료나 제3자의 증언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주는 휠체어에 기대어 앉아 무의식적으로 팔걸이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이미 처리 중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고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창밖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사무실 책상 한쪽 구석에 길고 가는 빗줄기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식은 커피의 미미한 쓴 향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다. 발신자는 박서연이었다. 김민주는 화면을 2초 가능시한 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고. 그녀의 목소리는 사포로 긁은 듯 거칠었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변호사님이 방금 연락했어요. 정말 이혼할 거예요? 우리 5년이나 함께 했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모든 걸 다 버릴 거예요.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솜털처럼 이고 그들의 결혼식 날 날씨와 꼭 닮아 있었다. 그날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햇살 아래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면사포 한쪽을 날렸고 이제는 귓가에 맴도는 메아리만이 남아 있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서류를 넘겼다.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이었다. 그는 침묵으로 자신이 이 자리에 없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듯 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박서연이 흐느끼며 두서없이 말했다. 이미 수술 예약했어요. 내일 당장 갈게요. 아기는 갖지 않을게요. 최하늘 씨와도 완전히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느다란 실처럼 이미 끊어진 관계를 다시 끌어당기려 했었다. 김민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가 숨겨져 있었다. 수술을 하든 말든 그건 당신이 선택할 일이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조는 계약 조항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이혼은 해야 해. 전화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한참 후 아주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렇게 매정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듯했다. 김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차가운 비웃음을 드러냈다. 내가 매정하다고? 그가 되물었다. 어조에는 비꼬는 듯한 기색이 더해졌다. 처음에 누가 나 몰래 봉사활동 기간에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깝게 지냈지? 누가 나를 수도 없이 속였지? 내가 당신에게 그 학생을 가까이 하라고 강요했나?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 김민준이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조는 차갑게 변했다. 최하늘 학생의 학교 장학금 심사가 이미 시작됐어. 만약 서류 조작이 밝혀지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어. 그 학생을 아직 걱정한다면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 저편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 듯 했다. 이어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김민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애는 아직 학생이에요. 그 애의 앞길을 망칠 셈이에요? 그의 앞길은 김민준이 한 글자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난 거야.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빛바랜 결혼사진을 스쳤다. 당신은 오후에 변호사가 당신을 만나러 갈 거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집에 남겨둔 당신 물건은 직접 깨끗하게 정리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면 돼. 김민준,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요.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움직여 전화를 끊고 이어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핸드폰을 껐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마치 세상 전체가 무음 모드로 전환된 듯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덮고 일어섰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선생님, 방금 감정 조절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김민주는 휠체어를 돌려 천천히 창가로 향했다. 햇살이 그의 옆얼굴에 쏟아져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울면서 그에게 남아달라고 애원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했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표정은 지쳐 보였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감정이 사라졌는데 억지로 붙잡는 것도 의미 없죠.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들었다. 그럼 제가 지금 박서연 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합의서 초안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사무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에어컨의 낮은 작동 소리와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차량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김민준은 목발을 짚고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 발로 깡총깡총 커피 머신 쪽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 보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블랙커피 한 잔을 달았다. 설탕은 넣지 않았다. 쓴맛이 순식간에 혀끝에 퍼졌다. 그는 한 모금 한 모금 마셔나갔다. 마치 그 쓴맛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씻어내줄 것처럼. 그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전원을 켠 후 밀려들어온 잊지 않은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최하늘이었다. 김 선생님, 저는 최하늘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저를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누군가 저희의 소비가 비정상적이라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 혹시 뭔가 오해하신 것이 아닌지요? 서연 누나와 저는 정말 단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오랫동안 후원해서 우연히 만났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오랫동안 후원해 주셨는데 저는 늘 감사하는데 저는 늘 가지고 있어서는 어떻게 선생님께 누가 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주는 메시지를 다 읽고 아무 표정 없이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열고 장학재단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후원 종료 신청 페이지를 찾았다. 마우스 커서가 확인 버튼 위에 맴돌았지만 한참 동안 클릭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키보드의 희미한 반사광과 그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들렸다. 한참 후 그는 마침내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에서 알림창이 떴다. 최하늘 학생에 대한 후원을 정말 종료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김민주는 그 글자를 5초 동안 응시한 뒤 확인을 클릭했다. 다음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발신자는 최하늘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선생님,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급해서 거의 갈라질 지경이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제가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끌어버리시면 제 학비는 어떻게 하고요? 생활비는요? 몇 마디 헛소리 들었다고 제 인생을 망치실 수는 없잖아요. 김민주는 조용히 들었다.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하늘아, 네 발에 신은 그 한정판 운동화 살 때 얼마 들었어? 전화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무 말도 없었다. 김민주는 계속해서 물었다.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내가 맞춰볼까? 적어도 9억만 원은 들었겠지. 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시며 월 5억만 원을 버시고 어머니는 오랜 기간 약을 드셔서 매달 2억만 원이 들고 고향집은 오래되고 고향집은 오래되어 비가 오면 물이 샌다고 했지. 그는 잠시 멈칫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전화 저편의 침묵은 촘촘한 그물망처럼 최하늘의 모든 당황스러움을 가두었다. 김민주는 그의 다급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희미한 침 삼키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마치 현장에서 딱 걸린 도둑처럼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하는 듯했다. 김 선생님. 최하늘은 한참을 더듬거리다 마침내 저항을 포기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될 대로 되었는 듯한 힘이 실렸다. 제가 직접 샀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제 능력으로 돈 벌었는데 쓰면 안 되나요? 선생님이 저를 후원하는 건 정이지 의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돈을 쓰든 왜 간섭해요? 왜요? 김민주는 웃었다. 웃음 속에는 분노 대신 철저한 해방감만이 있었다.
내가 너를 후원한 초심은 정말 가난하고 공부를 열망하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었지. 남의 선의를 속이고 펑펑 쓰는 기생충을 키우는 게 아니었어. 그는 말을 이었다. 네가 나에게 준 돈으로 사치품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심지어 후원자의 아내를 유혹하다니. 아니에요. 최하늘이 소리쳤다. 서연 누나가 자원한 거예요. 누나는 외로웠어요. 누나에게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어차피 일하느라 바빠서 누나의 감정을 소홀히 하는 선생님 같은 남자보다 제가 누나를 더 잘 이해하니까요. 이해한다고? 김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가 그녀의 의사가 된 초심을 이해하니? 그녀가 한때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던 이상을 이해하니? 아니면 그녀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체면을 유지하려 했던 비겁함을 이해하니? 네가 이해하는 건 그녀의 외로움과 약함일 뿐이야. 네 자신의 허영심과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의 죄책감과 외로움을 이용한 것뿐이야. 그는 잠시 멈칫하면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네가 박서연에게 받은 돈이 그녀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야. 너는 네 것이 아닌 돈을 가지고 네 것이 아닌 삶을 살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전화 저편에서 최하늘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아마도 아픈 곳을 찔렸거나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김민주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동정심이 넘치던 나이를 지났다. 특히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나는 네가 가족 상황을 위조하고 장학금을 낭비한 증거와 너와 박서연의 일부 악매 기록을 학교와 장학재단에 모두 제출했어. 김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이후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재단에서 너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네 운에 달렸어. 그리고 네가 박서연에게서 받은 4천만 원은 변호사가 법적으로 돌려받을 거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안 돼요, 김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치하늘은 마침내 당황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돈 돌려줄게요. 사연 누나와도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제발 증거를 철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퇴학당하면 안 돼요? 부모님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요. 실망? 김민주는 장학금 신청서에 담긴 최하늘 부모님의 앙상한 모습을 떠올렸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이런 짓을 했을 때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지. 길은 네가 선택한 것이고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할 뿐이야. 말을 마친 그는 최하늘이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상대방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거의 사라졌다. 오호, 강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서연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했다. 다만 개인 물품 몇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김민주는 동의한다고 답장했고 변호사에게 전원을 부탁했다. 현관장 위의 물품을 가져간 후에는 반드시 문을 잘 잠가달라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지훈에게 회사 근처의 아파트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곳은 그가 몇 년 전 야근 편의를 위해 찾은 곳으로 줄곧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임시 피난처가 되었다. 이지훈은 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정리해 주었다. 그가 한 말로 목발을 짚고 서툴지만 단호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이지훈은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민준 형, 정말 다시 안 가볼 거야. 볼 것 없어. 김민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자동차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거짓말로 가득하고 냄새만 남아 있어서 역겨울 뿐이야.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파트는 아주 조용했고 에어컨의 낮은 소리만이 들렸다. 김민주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지난날의 단편들이 영화처럼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그와 박서연이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할 때의 기대, 최하늘을 후원할 때의 열정, 그리고 배신을 발견했을 때의 차가움.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결국 평온함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아까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쉬울 뿐이었다. 한때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 하지만 그는 또한 깨달았다. 지난 거짓말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적시에 손절하고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후 김민주는 일에 전념했다. 발목의 상처는 정성스러운 관리 덕분에 점차 나아졌다. 그는 더 이상 목발이 필요 없었고 예전의 업무 상태를 서서히 되찾았다. 그와 이지훈이 맡은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클라이언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도 그 덕분에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박서연 부모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두 분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너무나 미안하고 다급해하며 그에게 거듭 사과했고 박서연이 최하늘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완곡하게 거절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노인들을 더 이상 끌어들이고 싶지 않으며 그저 박서연에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잘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최하늘의 최후는 이 선생님이 김민준에게 알려주었다. 학교는 조사 끝에 최하늘이 가족 상원을 위조하고 장학금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장학금 자격을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퇴학 처분까지 내렸다. 장학재단 또한 그에게 책임을 물어 모든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최하늘은 상환할 능력이 없어 결국 부모님이 돈을 말하고 부모님이 돈을 모아 마련해 주었고 그는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 김민주는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었다. 그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소한 일을 듣는 것처럼. 그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그는 이미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년 후 김민준의 발목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박서연과 함께 살았던 집을 팔고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했다. 밝은 커튼을 달고 자신이 좋아하는 초록 식물을 놓았다. 주말에는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지훈과 함께 등산이나 낚시를 하러 갔다. 생활은 단순했지만 충실했다. 한 번은 병원에서 발목 재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박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간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예전의 정교한 화장 대신 약간의 평온함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의 아랫배는 이미 평평했고 눈빛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준을 보았을 때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다. 오랜만이야. 김민준도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어조는 담담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 번 돌아보았다. 미련은 없었고 오직 해방감만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각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김민주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한여름 밤의 온화함을 안고 왔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멀리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맑고 투명했다. 한때 배신이 자신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들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혼하던 날을 떠올렸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앞길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창밖은 맑고 햇살이 좋았다. 진정한 안식처는 결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과 굳건함이라는 것을. 김민주는 찻잔을 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향해 가볍게 부리쳤다. 지나간 아쉬움에, 지난날의 상처에,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앞으로의 삶에서
그는 이 깨달음과 간인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생활하며 자신에게 찾아올 따뜻함과 완전함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부서진 균열 위에는 마침내 햇빛을 향해 피어나는 꽃이 피어날 것이다.